그것은 영혼이 찢겨나가는 감각이었다. 굿서클 마법사로서 도달했던 진리의 정점, 만화의 근원과 맞닿았던 그 찰나에 희열은 곧 거대한 폭발로 변했다. 육신이 만화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원자 단위로 흩어지는 순간 엘리시아는 자신의 의식이 무한한 어둠 속으로 침잠하는 것을 느꼈다. 결국 여기까지인가. 하지만 어둠은 영원하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폐부를 찌르는 듯한 뜨겁고 건조한 공기였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모래먼지가 넌 목구멍을 긁었다. 엘리시아는 본능적으로 만화를 끌어올려 주변의 대기를 정화하려 했다. 그러나 손가락 끝에서 응집되어야 할 만화는 흔적조차 없었다. 대신 느껴지는 것은 타는 듯한 갈증과 마치 무거운 납덩이를 매단 듯한 너 팔다리의 감각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몸을 살폈다. 희고 고왔던 대마법사의 손 대신 손톱 밑에 때가 끼고 마디마디가 튀어나온 소녀의 손이 보였다. 날고해진 천조각이 겨우 몸을 가리고 허벅지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했다. 굿서클의 정신이 깃들기에는 너무나도 조잡하고 위태로운 그릇이었다. 이곳은 어디지? 말을 내뱉으려 했으나 갈라진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혔다.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붉은 사구 샤지우뿐이었다. 짐액의 흐름조차 아라크네아 대륙과는 전혀 달랐다. 만화가 아닌 좀 더 거칠고 가공되지 않은 기운이 대지에 넘실대고 있었다. 엘리시아는 차가운 모래 바닥에 얼굴을 묻으며 생각했다. 굿서클의 문턱에서 나는 죽어가는 고아 소녀의 몸으로 유배당했구나. 정신이 가물가물해질 무렵 지면을 통해 미세한 진동이 전해졌다. 규칙적인 짐승의 발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책랑거리는 소리. 엘리시아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고개를 들었다. 지평선 너머로 거대한 낙타들과 말들이 줄지어 오는 것이 보였다. 깃발에는 둥근 달 모양의 문장과 함께 만유의 만월이라는 낯선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멈춰라. 저기 앞에 뭐가 있다. 거친 사내의 외침과 함께 행렬이 멈췄다. 말에서 내린 장안들이 소녀의 주위를 에워쌌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지팡이가 아닌 길쭉하고 날카로운 철병기가 매달려 있었다. 엘리시아는 본능적으로 그들의 기운을 읽으려 했다. 마법사는 아니군. 하지만 혈관 속에 기묘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어. 그때 군중을 헤치고 한 사내가 다가왔다. 빗발엔 가죽 갑주를 걸치고 턱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중년의 사내였다. 그의 눈은 주변의 거친 무인들과 달리 더없이 순박하고 따뜻했다. 이런, 아직 어리질 않느냐. 얘야, 정신 차려라. 어이, 여기 물 좀 가져와. 사내는 소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입술에 물을 죽여주었다. 엘리시아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생명수 같은 액체에 몸을 떨었다. 사내의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혀 딱딱했지만 전해지는 온기는 마탑의 그 어떤 마법 보온 기구보다도 포근했다. 홍규 형님, 그만 가야 합니다. 사막의 밤은 위험해요. 이런 고아 하나 챙기다가 상단 일정 늦어지면 상단주 어르신께 혼납니다. 옆에 있던 젊은 표사가 투덜거렸다. 하지만 홍규라고 불린 사내는 고개를 단호하게 저었다. 이 아이를 여기 두면 오늘 밤으로 시체가 될 거다. 내가 내 식비를 줄여서라도 먹일 테니 술의 뒤편에 자리를 좀 마련해주게. 이건 표사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하는 말일세. 홍규의 진솔한 태도에 주변 사람들도 마지못해 기를 터주었다. 엘리시아는 홍규의 품에 안겨 덜컹거리는 술에 실렸다. 정신을 잃기 직전 그녀는 자신을 안아준 사내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느리고 투박하지만 아주 정직한 박동이었다. 상단이 사막을 벗어나 중원의 조이빈 감숙성의 어느 마을에 머물기까지 엘리시아는 빠르게 기력을 회복했다. 그녀는 침묵을 지키며 주변을 관찰했다. 이 대륙의 언어는 음절 하나하나에 높낮이가 있었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홍규는 일이 끝날 때마다 소녀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다. 그는 소녀가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렸다고 믿는 듯 했다. 자, 이건 만두라고 하는 거다. 먹어봐라. 맛있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덩어리를 쪼개어 내밀었다. 엘리시아는 그것을 받아들며 속으로 생각했다. MANDU 음식. 밀가루 반죽 안에 고기를 넣은 것. 그녀의 뇌는 굿서클 마법사의 연산, 능력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단어 몇 개만 들으면 문장의 구조를 유추하고 성조의 규칙을 파악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녀는 이미 일상적인 대화의 7할 이상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홍규는 숙소 앞마당에서 홀로 땀을 흘리며 주먹을 내지르고 있었다. 하급 교사들이 익히는 기초 권법인 장권, 장拳이었다. 엘리시아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조잡해. 근육에 힘을 전달하는 방식이 너무 비효율적이야. 저 기운의 흐름이라면 사말은 외부로 발산되어 낭비되고 있어. 마법사의 눈으로 본 홍규의 무술은 구멍투성이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진지했다. 정해진 궤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한 번, 두 번. 수백 번의 반복 끝에 홍규의 이마에서 떨어진 땀방울이 바닥을 적셨다. 수련을 마친 홍규가 문가에 서 있던 소녀를 발견하고 쑥스러운 듯 웃었다. 헤어허 못난 모습을 보여줬구나. 내가 재능이 워낙 없어서 말이다. 20년을 해도 제자리 걸음이구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휘두르다 보면 어제보다는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이 든단다. 그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네오도 이제 몸이 좀 나았으니 내일부터는 나와 함께 조금씩 움직여보련? 무림이라는 곳은 험하단다. 최소한 내 몸을 지킬 기초적인 힘은 있어야지. 내가 너의 첫 스승이 되어주마. 엘리시아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홍규의 맑은 눈을 보았다. 대륙 최고의 마법사였던 그녀가 무림의 이름 없는 하급 무사를 스승으로 모셔야 하는 상황. 평소라면 코웃음을 쳤을 일이었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새벽 푸르스름한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수련이 시작되었다. 먼저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기마 자세를 잡아봐라. 힘들어도 버텨야 해. 기초가 무너지면 무공은 모래성일 뿐이니까. 홍규는 소녀의 가느다란 다리를 직접 잡아주며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엘리시아는 비틀거리는 몸을 가다듬으며 낮은 자세를 유지했다. 폐부 깊숙이 기묘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만화와는 다르지만 좀 더 생명력에 가까운 덧 에너지. 홍규는 소녀가 잘 따라올 때마다 진심으로 감탄하며 박수를 쳤다. 오, 소천아, 너 정말 재능이 있구나. 자세가 한 번에 잡히다니. 사실 엘리시아는 자신의 근육세포 하나하나를 마법적인 감각으로 통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홍규의 순수한 찬사를 들을 때마다 차가웠던 심장 한 구석이 간질거리는 낯선 기분이 들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새벽 안개 사이로 대마법사와 하급효사의 기묘한 사제지간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상단이 감속성의 활기찬 성곽 도시인 난주란주에 머물 무렵 소녀는 비로소 제 발로 땅을 딛고 설 만큼 기력을 회복했다. 홍규는 소녀의 눈동자가 총명하게 빛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거먹 차올랐다. 그는 상단주를 찾아가 수개월치 보수를 가불하며 간청한 끝에 상단의 가문에 이름을 올려줄 성신각과 이름을 허락받았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소천 셔티엔이다. 이 홍규 아저씨가 지어준 이름이야. 홍규는 거친 손으로 소녀의 헝클어진 머리를 정성스레 빗겨주며 말을 이었다. 작을소 셔끼 하늘 천텐. 지금은 비록 사막의 모래알보다 작고 보잘것없는 처지일지라도 언젠가는 저 광활한 중원의 하늘을 너의 기계로 가득 채우라는 뜻이란다. 우리 같은 상단쟁이들은 큰 욕심 부리면 안 되지만 너만큼은 이 아저씨보다 훨씬 넓은 세상을 보며 살았으면 좋겠구나. 소천, 그것은 과거 아라크네아 대륙에서 그녀가 가졌던 이름들과는 궤를 달리했다. 한때 그녀는 차원을 가르는 자, 진리의 관찰자, 백색 마탑의 주인이라 불렸다. 이름 자체가 공포였고 권위였으며 그 이름이 불리는 곳마다 대지는 떨고 바다는 갈라졌다. 구서클의 경질한 인간의 필멸성을 벗어나 신의 눈으로 세상을 굽어보는 위치였으니까. 하지만 이 투박한 사내가 준 이름에는 권능이 없었다. 대신 그 안에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인간적인 염원이 깃들어 있었다. 작은 하늘이라 나를 한 번도 작다고 생각한 적 없거늘. 소천은 홍규의 눈을 보았다. 거기에는 복종이나 경애가 아닌 오직 순수한 애정만이 일렁이고 있었다. 수백 년간 오만이라는 성벽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대마법사의 마음 한구석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홍규는 저녁마다 소천을 곁에 앉혀두고 중원의 형세를 설명해 주었다. 20년차 베테랑 표사답게 그의 식견은 실전적이고 생생했다. 지금 중원은 폭풍 전야와 같단다. 정파의 명숙들이 모인 구파일방, 지우파의 입방과 오대세가 우다이시가가 중심을 잡고 있다지만 암중에서 세력을 키우는 사페천시의 바티엔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게다가 저 멀리 10만 대산의 마기오 모지아오까지 우리 같은 상단은 그 틈바구니에서 눈치껏 살아남아야 하지. 홍규는 나뭇가지로 흙바닥의 지도를 그려가며 만월 상단의 입지도 설명했다. 우리 만월 상단은 규모는 크지 않아도 정보의 길목을 쥐고 있단다.
특히 상단주 어르신은 돈보다 인맥을 중시하시지. 덕분에 위험한 분쟁 지역에서도 통행권을 얻을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소천아, 명심해라. 강호에서 가장 무서운 건 이름난 고수가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쓴 악마들이란다. 소천은 그의 말을 들으며 과거의 기억을 되짚었다. 그녀가 살던 세계에 마법은 엄격한 수식과 등간교환의 법칙에 지배받았다. 만화서클의 회전수와 영창의 정밀함이 곧 계급이었다. 그러나 이곳의 무림은 달랐다. 기기라는 에너지는 만화보다 훨씬 유동적이고 감정적이었다. 흥미롭군. 마법이 법칙을 이용해 자연을 굴복시키는 것이라면 무공은 육신을 수련해 자연의 일부가 되는 방식인가? 그녀는 홍규의 혈도를 투시하듯 살폈다. 그의 단전에는 2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보잘것없는 내경이 맴돌고 있었다. 재능의 한계라는 벽에 가로막혀 썩어가는 기운. 만약 그녀가 예전처럼 굿서클의 권능을 가졌다면 손가락 하나로 그의 임동양맥을 타통시켜 단숨에 인류고수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겐 그럴 힘이 없었다. 오직 지독한 무력감만이 그녀의 자존심을 갉아먹고 있었다. 수련이 시작되자 홍규는 연신 땀을 닦으며 소천에게 시범을 보였다. 자, 이것이 우리 표국에서 가르치는 기초 보법이다. 발끝에 힘을 주고 땅의 기운을 밀어내듯 차. 홍규의 동작은 둔탁했다. 마법사의 눈으로 보면 뼈와 근육에 연결 부위가 어긋나 에너지가 줄줄 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동작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 소천은 입술을 깨물었다. 과거에 그녀는 제자들이 수식을 틀릴 때마다 가차없이 채찍질했고 무능한 마법사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녀에게 재능이 없는 자란 소모품에 불과했다. 하지만 눈앞의 이 사내에 세상에서 가장 재능 없는 무술을 세상에서 가장 경건하게 행하고 있었다. 소천아, 힘들면 쉬어도 된다. 아저씨가 너무 무리시켰지. 홍규가 수련 도중 소천의 이마에 맺힌 땀을 자신의 옷소매로 닦아주었다. 시큼한 땀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소천은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해서 마치 심장 속에 박혀있던 차가운 마법 수정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고작 삼료무사 주제에 누구를 걱정하는 거지? 소천은 속으로 투덜거렸으나 손은 자신도 모르게 홍규의 소매자락을 꽉 쥐었다. 고맙다, 홍규.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목구멍 뒤로 삼켜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변해 있었다. 대마법사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위대함은 굿서클의 주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보수를 갚으라고 땀을 흘리는 그 투박한 성실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며칠 후 만월 상단이 감숙성을 넘어 섬서성으로 향하는 좁은 숲길을 지날 무렵이었다. 소천은 수레에 걸터앉아 명상에 잠겨 있었다. 비록 만화는 없었지만 가우서클 마법사로서 가진 초월적인 감각은 살아있었다. 새소리가 멎었고 바람조차 숨을 죽였다. 쌀기근. 그것도 아주 날카롭고 잘 펴려진. 소천이 경고를 내뱉기도 전이었다. 습격이다. 전원 전투 준비. 상단주의 고함과 동시에 숲의 양옆에서 수십 명의 복면 괴한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들의 수는 얼핏 보아도 표사들의 2배가 넘넘었다. 상단주가 보검을 뽑아 휘두르며 괴한들의 선봉을 막아섰지만 상황은 처참했다. 괴한들의 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기괴한 주홍빛 검기 잔치가 일렁였다. 저건 순수한 기가 아니야? 마력을 억지로 주입해 신체를 강화하는 흑마법의 변종과 닮았군. 소천의 눈이 가늘어졌다. 주홍빛 검기에 닿은 표사들의 방패와 검은 힘없이 조각났고 숲은 순식간에 비명과 혈향으로 가득 찼다. 20년 경력의 홍규 역시 사색이 되어 소천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손목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역시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눈앞의 적들은 자신 같은 하급 표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소천아, 내 말 잘 들어라. 홍규가 소천의 어깨를 꽉 쥐었다. 그의 눈에는 평소의 인자함 대신 죽음을 각오한 이에 처절한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지금 즉시 숲 뒤편으로 도망가라. 이놈들은 예사 놈들이 아니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 소천은 고개를 저었다. 싫어. 아저씨를 두고 혼자 가지 않아.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쥐어짜서라도 단 한 번 일서클 마법이라도 발현하려 했었다. 굿서클의 지식으로 적들의 급소를 파악하고 홍규의 검로를 수정해주면 승산이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홍규는 단호했다. 고집 피우지 마라. 네가 살아야 내 20년 표사 인생이 헛되지 않은 거야. 그때 상단주의 비명이 들렸다. 주홍빛 검기에 어깨를 깊게 베인 상단주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괴한들의 포위망이 좁혀오고 남은 표사들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홍규는 소천의 대답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미안하다 소천아, 부디 살아남아라. 홍규의 손이 소천의 뒷덜미를 정확하고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타격했다. 아. 소천의 시야가 암전되었다. 내 마법사의 의식이 끊기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보며 슬프게 미소 짓는 홍규의 얼굴이었다. 홍규는 기절한 소천을 소중하게 안아들고 고전 중인 상단주의 말로 달려갔다. 그는 상단주가 아끼는 명마의 안장에 소천의 몸을 단단히 고정했다. 이 말은 영물이라 주인이 없어도 상단 본가가 있는 곳까지 길을 찾아갈 수 있을 터였다. 이 아이를 부탁한다 대장군. 홍규는 소천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은 뒤 말의 엉덩이를 온 힘을 다해 찰싹 때렸다. 말은 거친 숨을 내뿜으며 숲의 어둠 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멀어져가는 소천의 뒷모습을 확인한 홍규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검을 고쳐 잡았다. 홍규 자네 뭐 하는 건가? 자네라도 도망치게. 피투성이가 된 상단주가 소리쳤지만 홍규는 껄껄 웃으며 그의 곁으로 다가가 등을 맞댔다. 대인, 제가 재능은 없어도 의리는 좀 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밥값은 못했어도 오늘 죽을 자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찾은 것 같습니다. 홍규의 검 끝에 보잘것없는 내경이 맺혔다. 주홍빛 검기를 뿜어내는 괴한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홍규는 단 한 번도 소천이 떠난 뒤편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에게 남은 사명은 오직 하나. 소천이 탄 말이 숲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단 1초라도 더 시간을 버는 것뿐이었다. 적풍의 발굽소리가 숲을 울렸지만 그 뒤를 쫓는 그림자는 집요하고 잔혹했다. 기절한 소천을 태운 적풍은 충직하게 달리고 있었으나 등 뒤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웃음소리는 공포 그 자체였다. 주홍빛 사기를 풍기는 복면 괴한이 말을 타고 추격해오고 있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괴한의 말, 뒤편에 매달린 형체였다. 거친 밧줄에 발목이 묶인 채 흙바닥과 돌부리에 처참하게 끌려오고 있는 사내 홍규였다.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듯 너덜너덜해진 옷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나왔고 땅에 긁히는 마찰음이 숲의 정적을 비릿하게 메웠다. 히히히 더 빨리 달려라 이 늙은 고기 덩어리가 얼마나 더 버티나 보자고. 괴한은 미친 듯이 채찍질을 가하며 괴성을 찔렀다. 인간의 고통을 유흥으로 즐기는 악귀의 모습이었다. 적풍은 괴한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사기에 질려 투레질을 하며 비틀거렸다. 설상가상으로 숲 끝자락에 나타난 제법 넓은 개울에서 적풍의 앞발이 젖은 바위에 미끄러졌다. 적풍이 옆으로 고꾸라지며 소천의 몸이 차가운 물속으로 튕겨나갔다. 그 모습을 본 괴한은 희열에 찬 비명을 지르며 말의 고삐를 당겼다. 그는 개울가에 멈춰 서더니 홍규를 끌고 오던 밧줄을 낚아채듯 휘둘러 홍규의 몸뚱이를 소천이 쓰러진 물가 쪽으로 팽개쳤다. 에라이 명줄도 긴 노인네 같으니라고. 어린 계집년이랑 나란히 저승길 동무나 해라. 괴한은 말에서 내려 소천과 홍규에게 다가가 품에서 주홍빛 안개가 서린 단검을 꺼내들며 비아냥거렸다.